복잡소송 중에 고유의 소의 객관적 병합, 즉 원시적으로 복수의 청구를 동일 당사자 사이에 내세운 경우, 그 원시적인 경우를 특별히 고유의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조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후발적으로 소의 객관적 병합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원고 측이 262조의 소의 변경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고 측이 269조의 반소를 하는 경우, 소가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진다 이야기를 했죠. 물론 264조에 중간 확인의 소라는 원피고 모두로부터의 어떤 특수한 선결적인 이 쟁점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에서의 중간 확인의 소라는 이런 원피고 모두로부터의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 소송이 지금 고유의 원시적으로 고유의 객관적 병합에 대해서는 253조가 고유의 어떤 원시적 그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253조가 동종의 절차, 같은 이런 종류의 절차에 의할 경우 XY 사이에 객관적으로 병합시켜서 낼 수 있다. 그 A법원이면 A법원의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관할이 있다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만약에 1번은 A법원에 관할이 있는데 2번을 병합해서 A법원에 같이 한 절차에 내려고 하는데 2번 청구가 A법원에 만약 관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25조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재판적이 특별히 부여돼서 25조 1항에 보면 이 경우에 이게 백업이 되죠. 그래서 1번 청구가 A라는 법원에 관할이 본래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고 2번 청구도 본래 A법원에 갖고 있다라면 A법원에 병합을 함에 있어서 관할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데, 만약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행히도 25조 1항의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관할이 특별히 재판적이 부여돼서 생기니까 무방하게 된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고유의 소의 객관적 병합은 특별히 요건상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 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절차에 원시적으로 내매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다. 즉 민사랑 가사사건이라든지 민사랑 행정사건을 동일한 주체 사이에서 낸다라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민사사건 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1번과 2번 간의 관계를 좀 더 분석한다면 단순한 고유의 어떤 그 객관적 병합 상황에서 단순한 병합적인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 병합적인 상황도 있고, 예비적인 병합적인 상황이 있다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되는 경우를 보려고 하는데,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된다라는 것은 소변경에 의해서 1번 청구에다가 2번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고 교환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환해버리면 다시 하나만 남는 것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소의 변경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추가되는 것만 생각해 하면은 심플할 수는 있지만 교환적인 경우도 상정할 수는 있다. 그 추가되는 경우는 확실히 두 개의 청구가 나타나지만 교환적인 변경이 된다면 1번 청구가 2번 청구로 바뀌면서 교체되니까 그 객관적 병합적인 상황이 그때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소변경이라는 틀 속에서 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이 있는데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반소가 있어서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피고의 반소가 있어가지고 1번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2번 반소 청구가 병합되면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142조에 당사자에 의한 게 아니라 법원이 두 사건이 뭔가 관련이 있으니까
한 절차에 병합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당사자가 뭐 신청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변론 좀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구속되는 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142조에 변론의 병합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원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한다면 오늘은 소외 변경하고 반소를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외 변경은 이제 원시적인 객관적 병합의 요건, 그것은 후발적으로 병합이 벌어지니까 갖춰야 된다라는 거.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원시적으로 고유의 객관적 병합이었던 253조에 뭐 그 요건은 당연히 내포돼서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으로 객관적 병합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 그 다음에 소외 변경에 있어서는 262조를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전일 것, 이렇게 즉 신급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벌려서 판단을 받는 거고, 대법원은 더 이상 사실심에 관한 것은 판단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끌어들일 수는 없고 법률적인 심리만 한다. 법률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1심과 2심의 관계는 속심적인 관계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속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1심에서 한번 판결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되고 2심이 된다. 계속 이런 말 우리가 입에 배면서 쓰는 거예요. 확정이 차단되고 2심 되고 항소심이 펼쳐지는데 1심에서 한번 내려진 판결이라는 결론이 항소가 되면 확정이 차단된다는 의미를 그대로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1심에서 마무리돼서 만약 그냥 굳어질 뻔 하던 게 확정이, 즉 굳어질 뻔 하던 게 차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 2심 움직인다, 이동한다. 심리의 상황이 2심 이동한다. 그 다음에 1심과 2심은 속심이니까 항소심에 이전되면 1심에서 마무리했던 것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확정되는 거지만 확정이 차단된다. 즉 항소가 되면 1심과 2심이 다시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이 된다라는 표현을 속심,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마무리되는 판결은 1심의 변론 종결시를 전제로 해서 마무리되는데 이게 터져버리니까 항소심에 올라가 버리면 어디가 그 판단의 마무리 시점이 되냐면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가,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시가 그 마무리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변론이 원칙적으로 없고 사실적인 심리를 안 하니까 잊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 종결시라는 말을 쓰면서 요 앞에 사실심이라고 한다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1심만으로 끝났을 때는 1심의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고, 항소가 됐으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외 변경은 항소심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반소도 사실은 항소심까지도 가능한데 하나 뭐가 붙어 있냐면 저쪽 항소심에 가서 조문이 하나 있어요. 항소심에서 반소를 하는 것이 가능은 한데 뭐가 있냐면 항소심에서 반소가 나오는 것은 잘 보세요.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반소가 항소심에서 탁 나와버리면 이 항소심에 등장하는 반소 부분은 한신급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반소가 나오니까 그 반소의 그 청구 부분은 1심에서 없던 게 등장하니까 신급의 이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소의 제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그때 상대방이라는 것은 반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본소의 피고가 반소의 원고니까 그때 상대방이라는 것은 반소의 피고, 즉 원래 본소의 원고가 오케이를 해줘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 신급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죠. 원고 입장에서는 지금 항소심에서 갑자기 반소가 나오면 그것은 지금 2심부터 싸우라는 건데 원래대로 한다면 1심부터 싸움에 있어서 한 신급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오케이 하는 이 동의가 있다는 전자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412조의 조문을 보면 그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와 함께 다만 그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연결돼서 그거에
취지는 신급의 이익 때문이니까 반소가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소와 반소가 전혀 엉뚱당지도 않은 이런 거로 등장할 수는 없어요. 본소와 뭔가 연관관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반소가 항소심에서 갑자기 나왔더라도 이게 실은 1심에서 어느 정도 본소와 이렇게 어우러졌던 어떤 쟁점이 결부되다가 급기야 못 참고 이제 청구로서 반소로서 등장하는 거니까 신급의 이익과 관련해서 1심에서 충분히 그게 청구로서는 안 나타났지만 본소의 다툼에 어우러져서 내포되거나 연관돼서 싸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일 확률이 무진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급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반소에 있어서의 상대방인 원고의, 본소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에 가름에서 어떤 상황이 하나 있냐면 신급의 이익을 해칠 정도가 아닌 어떤 그 심리가 있었다라는 상황이라면 굳이 동의에 가름해서 동의에 대신해서 그런 경우도 괜찮다라고 412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412조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1항을. 제412조 반소의 계기 제1항 반소는 상대방이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신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든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문은 그쪽 269조에 연속되지 않고 항소심 부분서 항소심이라는 심리와 관련돼서 등장하기 때문에 412조로서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시기적인 어떤 추상적인 큰 이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입장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1심만으로 끝났으면 1심의 변론 종결시고 항소심이 열렸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게 절차의 지연을 현저하게 초래하느냐 부분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또 걸어놓고 있어요. 일단 거시적으로 추상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이제 또 구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기존 싸움에서 완전히 뒷북치고서 나오는 급으로까지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겠다라고 어떤 구체적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놓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양쪽에 다 있어요. 조문을 보면. 그래서 이게 추상적이랄까 거시적으로는 항소심에서 가능은 하지만 그게 어떤 사건의 구체적인 흐름에 비춰서 어느 단계에서 이미 했었으면 됐었을 것을 이제 와서 완전히 게임 다 끝내서 이제 쟁점이 정리돼가지고 뭔가 판단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제 와서 쓱 이런 것도 하나 내가 따져봐 달라 라는 식으로 나타난다라면 안 되겠다라는 컨트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이런 것은 이제 시기적인 상황에서 설정한 건데 일단 그 시기적은 그렇게 보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건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관계없으면 원시적으로 고유의 객관적 병합일 때는 두 사람 사이이고 동종의 같은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방하다, 큰 엄격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 후발적으로 병합을 시킴에 있어서 이런 특수한 이름하에 우리가 소변경이라고 한다든지 특수한 이름하에 용어로서 반소라고 제도로서 부르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요건을 추가하는데 그게 이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소와 변경하는 등장하는 소, 원래 본소와 반소로 등장하는 소에 대한 연관성을 감안해서 인정하는 제도지 여기에서는 전혀 터무니없으면 인정되지가 않아요. 터무니없으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제도의 취지에서 이따 다시 요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터무니없다면 굳이 이렇게 병합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독자 노선으로 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병합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한 절차에서 병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뭔가 이 절차를 공통으로 함으로써의 편의성을 이렇게 감안해서 그런 제도를 인정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게 관계없다면 독자적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이게 중복죄서 같은 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이게 공격방어 방법 단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구 단계의 이야기, 즉 소송물,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복수의 청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벌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중복죄서 같은 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벌리면 되는데 다만 어떤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서 뭔가 관련성, 연관성이 있는 것을 한 절차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면 세 번째 요건인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소외 변경의 요건에 있어서 기초의 동일성이 그럼 뭐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사안을 놓거나 어떤 학설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
당사자가 주장하는 뭐 이익의 공동성을 볼 거냐, 어떤 재판 자료로서의 공통성을 볼 거냐 등등 이렇게 분석은 좀 하지만 하여튼 느낌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청구와 다시 변경해서 들어오는 청구 간에 뭔가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에 대응돼서 이쪽은 그 요건이 똑같지는 않는데 반수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의 관련관계, 본소의 청구와의 관련관계, 본소의 방어 방법과의 관련관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청구와 관련관계, 방어 방법과 관련관계. 청구와 관련관계는 원고가 원고 나름대로 배우자를 상대로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을 상대로 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혼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다는 것은 그 청구에 있어서의 어떤 둘이 놓고 싸우는 게 한쪽은 어떤 이렇게 벌어진 일을 갖고서 부인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하고 그런 어떤 벌어진 상황 갖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본소와 반소로서 낸다면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관계가 인정돼서 본소와 반소로서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방어방법과의 관련관계는 어떤 거겠어요? 원고의 어떤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해요. 원고의 1,000만 원의 어떤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1,500만 원 어떤 채권이 있다고 방어방법을 펼치는데 상계에 있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 자기 채권을 갖고 있는 피고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은 상계에 쓰고 그렇게 하고 끝나도 되는데 내친 김에 1,000만 원은 상계로 쓰면서 500만 원 나머지는 아예 반소로 청구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하면서 상계항변이라는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나머지 500만 원 청구를 반소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방어방법으로서 상계만 쓰고 방어로만 펼치는 것으로 끝쳐도 되지만 내친 김에 나머지 500만 원을 반소 청구로 붙인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의 본소의 청구에 대한 관련관계가 있다든지 원고의 본소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방어 방법을 펼친 것인데 그 펼친 방어 방법과 관련관계에 있는 것을 아예 청구로서 치고 들어갈 때 방어 방법과 관련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조금 분석해보면 이 기초의 동일성이 조금 더 이렇게 좁아요. 좁달까 밀접한 거고 요 원고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의 관련관계는 조금 더 이렇게 넓어요. 어떤 이게 우리가 막 뭐라고 딱히 말은 못하지만 이런 어떤 사안을 놓고서 봤을 때 이쪽이 요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더 포괄적이랄까 넓은 어떤 의미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경의 요건을 못 갖췄으면 결정으로 불허를 해요.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다음에 반소의 경우는 그 반소 청구에 대해서 아예 부적법 각하시켜요. 요건을 못 갖췄으면 본소는 본소 나름대로 어떤 요건을 갖춰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반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요건을 못 갖췄으면 반소를 부적법 각하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요건이에요. 그럼 다시 이러한 요건을 내가 비교시켜 놨는데 다시 소변경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소변경의 262조의 요건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소를 변경한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원고 측은 이런 청구를 냈는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청구를 하나 이거와 관련이 있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내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청구가 소송물이 대상이 틀리니까 별도로 내는 건 다 무방하지만 이런 청구에 있어서 이것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경을 하는 이점은 뭐냐면 이 진행했던 것을 여기다가 연결시키면서 심리가 뭔가 관련성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어서 심리를 험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이렇게 벌려놓은 것을 이용할 만한 어떤 효율성을 찾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따로 가서 쓰면 된다라는 거, 따로 가서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요인을 찾는 것에 있어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냐면 기존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있다지. 이거 별개로 한다면 그냥 별개로 하나, 합쳐줬을 때 그런 혜택이 없다면 합쳐서 하나, 별개로 하나, 혜택이 없다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합쳤을 때, 병합을 했을 때는 기존에 심리됐던 게 뭔가 사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의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 새로 시작하라고 그러면 굳이 별도로 내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내 이야기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 정도 진행되고서 이 정도에서 들어간 것에 이 앞부분의 어떤 심리 상황이 여기에도 이용될 수 있어야
이게 소변경에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건은 새로 시작하려면 별개로 새로 시작하는 거나 여기다 붙여놓은 거나 뭐 큰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소변경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심리가 된 것을 자기가 이용하는 이런 편익이 있는데,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것의 심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방어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면서 이 앞부분 심리했던 게 이 뒷부분, 이 청구 부분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게 방어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1번만 생각하고 방어를 진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번이 등장하면서 2번 청구의 심리에 있어서 1번 청구에서 자기가 공방을 펼쳤던 거에 2번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고에 있어서의 방어의 어떤 이익이랄까 불이익 이런 것 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의 어떤 방어상의 불이익 같은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입장에서 있어서 심리는, 법원은 별도로 벌리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심리를 잘 그래가지고 정리정돈을 해나갔는데 갑자기 2번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엉클어지면서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뭐 1번의 심리가 2번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용된다든지 하지 않고 2번에 의해서 새로 뭔가가 다 막 뒤집히면서 다시 원위치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따져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변경에 있어서의 세 가지 이익은 원고로서의 이익과 피고로서의 이익과 법원으로서의 이익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로서의 이익은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 기초의 동일성은 피고의 입장과 원고의 입장에 있어서 그 절충점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이게 동떨어진 거라면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병합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피고의 방어의 불이익이 생기죠. 그러니까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이런 요건 하에서 그 접점을 찾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걸로 컨트롤하죠. 절차를 지연을 현저하게 초래하느냐 아니냐 갖고서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서 읽다 보면 이건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반면 이건 사익적인 측면에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익적인. 그래서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필요하다. 1번이라는 청구로부터 2번이라는 청구로 변경을 한다. 뭐 추가적이든 교환적이든 변경을 함에 있어서 1번의 심리의 진행이 2번으로 이용되는데, 교환적으로 변경한다면 실은 원고의 1번 청구가 소의 치하적인 상황이 되면서 이 2번 청구가 새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합된 이런 류의 상황으로 포착하는데, 그럼 교환적인 변경을 생각하지 말고 추가적 변경을 생각한다면 1번 청구는 그대로 살아있는 채 2번이 플러스 되면서 2번 청구에 있어서의 심리는 1번 청구에서 뭔가 연관이 있었던 어떤 심리 부분은 2번에도 다 연결되면서 심리된 것으로 이렇게 전제하에 추가적인 어떤 심리가 진행될 거라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원고 피고의 어떤 이익과 불이익에서의 접합점으로 만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또 읽어본다면 기초에 그럼 동일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소의 변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럼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기초에 있어서 변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소변경을 할 수 없느냐 보면서 교과서를 다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불이익받는 피고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송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컨트롤은 된다 안 된다 해서 어떤 식의 컨트롤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면 되냐면, 그 불이익을 받는 자가 때문에 뭔가 배려해준 요건인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오케이 하면 된다예요. 아까 뭐예요? 항소심에서 반수해지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요건이 뭐예요? 그 자의 신급의 이익 때문에 배려한 요건인데, 그때 412조 1항에 보면 그 반대의 당사자인 동의가 그러니까 본소 원고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라는 것도 역시 동의를 전제로 해서 그 신급의 불이익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오케이 하면 된다라는 테크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 있어서의 요건에는 조문상에 그런 말까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조문상으로는 기초의 동일성이 필요하다,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나오고 있지만, 교과서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피고에 있어서의 오케이를 해주면, 동의를 하면 기초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익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공익적인 어떤 현저한 절차의 지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게 절차의 지연이 있다라고 본다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건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 컨트롤하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심리에 있어서의 공적인 어떤 재판의 운영에 있어서의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개인이 오케이다 아니다라는 말까지는 하는 건 거기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외 변경 이제 요건을 이야기를 했고 소외 변경의 대칭해서 반소의 요건을 설명을 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